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내년까지. 그렇죠. 네. 근데 전장이 끝날 것을 이제 시나리오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의 흐름이 있다든가 네. 어떤 기회가 있다든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쟁이 끝났다는 것만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잡아도 우리가 주가가 반등한다든가 세계 곡물 가격이냐 유가가 폭락하는 흐름의 전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날 아마 주식 시장부터 세계 원자재 시장이 급등락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논조, 아마 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은 그런 정도의, 제가 그걸 딱 쓰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주셔서 그런 정도의 성찰은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이번 전쟁은 2024년 그때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러시아도 대선이 있고 미국도 대선이 있어요. 그 대선 전까지는 절대 전쟁의 흐름이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와 미국이 대리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이 진작부터 러시아에 아무 무기 안 줬으면 이 전쟁은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미국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에서 제일 좋은 건 이 전쟁에서 압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영웅이 선거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기는 뭐 공정한 선거다 아니다 뭐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전쟁에서 완승하면 이건 또 한 번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둘 다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죠. 미국이 러시아에게 압승을 한다? 와, 쉬운 일이 아니고 러시아도 미국을 대상으로 내가 압승을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국가는 진짜 패권 국가로서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이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적 판단 아래 두 리더십이 선택한 가장 좋은 차선책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전시에는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리더십을 교체하지 않는다. 전시의 장수를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정쟁 상태를 약간의 소강 국면으로 선거 전까지 끌고 가면 어떤 시그널을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냐면 전쟁인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전쟁 중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역시 힘을 줘야지. 이런 기저가 많아서 이 차선책을 두 정상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20세기 이후 모든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전쟁은 누가 완승을 하던, 누가 완전 항복을 하던, 휴전을 하던, 정전을 하던 모두 어디서 전쟁이 끝나냐면 테이블 위에서 끝나요.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은 일왕이 완전 항복을 할 때도 테이블 상에서 사인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정전도 정전회담하고 사인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번 전쟁이 딱 끝나는 것도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상에서 놓을 안건, 그 안건이 정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에게 일부 줄 건 주고 니네가 받을 건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맥락적 이해와 향후 그 맥락에 기초해서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그걸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특히 이 러시아가 또 미국하고 싸우는 동안 조금 중국하고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 또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그쪽 우방국들, 이들이 마치 세계가 둘로 쪼개지듯이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러시아 이야기했으니까 중국 얘기를 좀 또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특히 디플레이션 상황, 지금 0% 물가 상승률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인데 중국만 0%대 찍다가 0%를 실제 찍고 마이너스 0.3%까지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가 뭐 지난 22년 7월부터인가 계속 쭉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렵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실업률은 역대급이고, 근데 지방 정부 부채는 너무 많고 회생할 수 있는 동력도 좀 부족해 보이고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어느 한 요즘까지 전개됐던 전 세계 경제 흐름은 네. 자유무역 기조 속에서 서로 막 그 거미줄처럼 네. 밸류체인으로 얽혔던 게 지금까지 전개돼 왔던 경제 흐름이고 네. 방향인데 그게 최근 한 짧게 잡으면 한 2, 3년 동안 또 길게 잡으면 한 4년 동안 급격히 와해되고 있어요. 네. 밸류체인이 진짜 마침 우리 테이블이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딱 둘로 쩍 갈라질 것으로 보여지는 흔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중국이란 나라에 반드시 뭘 팔아야 되고 거기서 뭘 사와야지만 국가 경제가 유지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지금 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 미국의 어떤 압박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책에서도 제가 많이 적어드렸습니다만 그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의 흐름들을 쭉 보면 이제 진짜 전 세계는 두 가지 경제 축으로 슬슬 바뀌어가기 시작하네? 이런 맥락을 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주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호주랑 중국은 관계 설정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중국이 서구 열강에 100년 이상 조차당한 영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홍콩, 마카오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호주가 중국에게 항구를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줬어요. 호주 영토에 있는 항구인데 중국이 거기에 100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이게 딱 그 지자체의 수장,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기에 사인하고 나서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좌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뭔가 다양한 루트로 거점 지역이나 항만들을 이용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걸 막기 시작한 그 첫 대목을 거기 적어놨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철저히 차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그 100년 사인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 석탄 수출 안 하고 뭐 철광석 수출 안 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든가 많은 자원들을 중국에 수출 안 하는 기조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 니네 그럼 우리 호주산 와인 안 사면서 점점 단절돼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로 중국을 사용했던 국가들은 이제 아니 우리가 가격을 싸게 물건을 만들어야 전 세계 어딘가 수출을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생산하지? 그렇게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로 급격히 이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산 거점 기능도 많이 상실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 모든 자원을 납품했던 그 경로가 중국에다 팔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식으로 자원을 수급하는 짝짓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많은 자원을 중국에서 선적해서 가져왔지만 그게 슬슬 다른 데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원을 중국에서 사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격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우리가 갖다 팔자 소비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국도 예전 같은 매력도는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이 투자도 잘 안 일어나고 소비도 잘 안 일어나고 해외와 여러 가지 교역이 또 옛날 같지 않게 된다면 그럼 중국 경제가 뭐 어떤 부분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기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경쟁한다? 아마 제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실 겁니다.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국가고요. 미국은 제가 이제 고개를 드네. 저거 싹을 자르자. 그러니까 만개가 돼서 너랑 나랑 한판 붙자가 아니라 이제 막 싹을 피우는데 그 싹을 자르려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맥락도 뭐냐면 반도체예요. 네. 중국이 외국에서 석유를 사오는데 쓰는 비용보다 반도체를 사오는데 쓰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건 결국 반도체 수급이라는 건 달리 말해서 중국 경제가 가동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인 거예요. 일종의 석유보다 더 중요한. 네. 근데 그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중국은 자체적으로 못 만들게 하는 거고. 예, 예.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후기 철기 시대로 중국을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니넨 글로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하는 모든 일은 규제 없어요. 너 그거 해볼 거야? 해. 네, 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규제를 만들게. 네, 네.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어서 뭘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대표적으로 드론. 이건 중국이 학자들의 농담입니다. 네. 제가 저기 출장 갔다가 네. 그분들이 농담 삼아 그러는데 한국은 드론 왜 안 하냐? 네. 니네도 제조는 장난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규제가 규제 때문에 안 심하다. 된다. 네. 군사 기지가 너무 많고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네. 띄울 수도 없는데 드론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냐?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말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도 군사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인데 니는 드론 어떻게 하니? 그 당시 예전이죠. 우리는 지금 아무 규제가 없대요. 마음껏 뛰어댄다는 거예요. 왜? 육성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런데 네. 중국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이렇게 규제 없습니다. 마음껏 일단 판 벌려보세요. 그 다음 저희가 하나씩 규제를 그 상황이 더 꼽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가 기조인데 네. 딱 하나 그렇지 않은 섹터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네. 모든 건 다 열어줬는데 코인만 전면 금지했어요. 그게 중국의 절박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중국이 신산업을 육성해서 미국의 견제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 근저에 제일 중요한 게 사회 통제예요. 미국이 자꾸 흔들어대고 민주화 이런 목소리 막 내고 신장 위구르 애들한테 위구르 니네 한족하고 다르잖아. 야 니네 옛날에 독립하고 싶었잖아. 옆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홍콩 애들에게도 민주화 시위 막 푸시하고 내몽골 지역은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좀 쉽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중국이란 하나의 판이 깨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중국이 신산업을 육성하는 모든 인더스트리는 전부 사회 통제에 도움이 되는 인더스트리만 육성을 해요. 네. 대표적으로 뭐냐? 모바일 결제. 핀테크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저도 아는 검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영화 보다가 네. 어느 날 형님 검사 왜 얘기해봐. 그래서 검사들 진짜 저렇게 형사들하고 잠복 근무하고 딱 이렇게 사람 잡고 요즘도 그래요? 그랬더니 야 언제적 얘기를 하니 요즘은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두 가지만 데이터 얻으면 끝난대요. 네. 뭐예요? 그랬더니 신용카드 결제하고 네. 휴대폰 사용해요. 그럼 이 사람이 24시간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다 돈을 쓰고 누구랑 통화하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나와. 그래서 누가 요즘 잠복근무하냐?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국이 그걸 진작부터 안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그 알리페이라고 부르는 모바일 결제. 거기는 그 거지도 국어를 알리페이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리페이만 까면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받았고 어디서 돈을 썼고 다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안면인식 기술과 네. CCTV예요. 네.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서 48%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흉악 범죄가 요 근래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일성지 도시에서는 아무 흉악 범죄가 없어요. 제가 봤던 가장 안전한 도시가 중국 일성지 도시예요. CCTV가 24시간 여기저기서 4K 해상도로 날 다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사회 통제에 도움되는 기술들,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다 그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네. 체제를 유지하는데 네. 딱 하나 비트코인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뇌물을 수수 받았는지, 돈을 어디서 결제했는지 이걸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 생태계에서 벗어난 결제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중국에서 활성화시킨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신산업을 더 육성할지, 네. 어떤 신산업을 육성 안 하고 제재를 가할지를 판단하는 가이드는 딱 하나. 네. 중국의 체제 유지에 도움되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나라를 알아야 다음 그 나라에서 잘 나갈 섹터, 그 나라에서 지원할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맥락인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고, 물론 한때 성장률,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뭐 14%대까지 이르렀지만 올해가 5.2%, 내년이 4%대 네.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거기에 디플레이션까지 맞물려서 거의 이 소용돌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진단을 많이들 하세요. 더군다나 이제 청년 실업률이 뭐 21%가 넘었는데, 근데 여기에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쇄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더군다나 기업들은 나가고, 차이나 엑소더스 나오고, 또 자기 나라 기업들도 나가요. 대도망이라고. 네. 그냥 일부러 부도 내고 나가서 해외에서 사업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 그래서 인구 감소에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중국 경제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망 산업들은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맥락상에서 이런 중국 경제의 맥락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투자할 만한, 혹은 우리가 그 중국으로 진출할 만한 그런 성격은 없는데,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기술적 기반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유망 산업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맞습니다. 맥락적 이해를 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중국에서 공장을 나와서 이동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여러 지역들이 그 대체 생산 기지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그 지역이 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부상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이, 그럼 인도라는 이 나라는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는 어디도 붙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붙지 않는다. 네.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이 처음 됐을 때부터 제3의 노선을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진영, 공산진영 그 어디에도 다시 식민 열강에 들러붙지 않겠다. 조금 배고프더라도, 조금 힘겨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제3의 길을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을 귀합했습니다. 네. 그때 귀합됐던 세력들 중에 여러 그 국가들과 제3의 노선이라고 해서 몇십 개국을 모아가지고요, 거기에서 수장 노릇을 해왔어요. 네. 그 기조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 금융결제 수단이 막히니까 러시아산 원유는 폭락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러시아산 원유 싸니까 대거 수입하기 시작한 그렇죠. 게 인도예요. 하지만 중국과 국경 문제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옥신각신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 또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여러 가지 그 행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받을 건 받아오고 미국한테 도움 받을 건 받고 도움 줄 건 줄게 라고 하면서 다른 결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인도의 루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뭐 이렇게부터 부르는 그 지역, 네. 인근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역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한정적인 지역 안에서의 기축통화라는 말보다는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것까지 본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편제되기보다는 이쪽의 영역은 이제 내가 커버할게, 이렇게 하면서 인도가 선택한 선택지는 늘 다른 경로였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책에서 해드렸었고요.